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RSA 메이커와 그다음에 AI 기반의 대화형 언어학습 방향성에 대한 탐색이라고 이제 제목을 설정했는데요. 참고로 RSA 메이커는 지금 산출물로 나와 있는 상태고 AI 기반 대화형 언어학습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기획 방향이 결정이 돼서 지금 이제 R&D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RSA 메이커와 그다음에 외국어 학습 도구인 리라라고 명칭을 지었는데요. 리라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리스메이커의 그 세부 목차는 우리가 AI 활용의 교육적 가치와 그다음에 아리스메이커의 등장 배경 그리고 교육 관점에서 아리스메이커의 가치와 아리스메이커의 특징 그리고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AI 기술을 그 교육에 결합했을 때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치는 적시학습 구현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간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높은 유연성을 통해서 고품질의 컨텐츠를 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리스메이커의 등장 배경을 저희 부서에서 개발했던 TTM 메이커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급진적 발전에 따라 이러닝 콘텐츠 개발 영역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효과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프로세스 및 역할에 적용해보니 프로세스 재정립의 필요성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닝 콘텐츠 제작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나레이션 스크립트 작성 주체에 대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내용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심도 깊은 지식을 갖추고 있으나 스크립트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직접 촬영 방식이 오히려 효율적인 대안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또한 내용 전문가가 아닌 주체가 스크립트 작성에 참여할 경우 콘텐츠의 정확성 저해 및 핵심 정보 누락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 기반 이러닝 콘텐츠 개발은 현실 구현의 제약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겪었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리스메이커의 등장 배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에디 모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래피드 프로토타입 개발 방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래피드 프로토타입의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체계성을 뜨기보다는 유연함, 그다음에 중첩적, 동시적 수행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래피드 프로토타입의 변화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얘기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아리스메이커의 등장 배경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래피드 프로토타입의 약자이고요. 효과적, 효율적 약자이고 그다음에 컨텐츠 메이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리스메이커라는 것은 PPT 교환을 나레이션으로 자동 생성해서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도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리스메이커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교수 매체 관점과 교사학습 방법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교수 매체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PPT의 교육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AI 나레이션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교육 매체에서의 PPT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하다시피 사진이나 기타 그래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강의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AI 나레이션을 더 결합했을 경우에는 텍스트로 제공되는 것보다는 어떤 정보의 촉진,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AI 나레이션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폭넓은 설명과 그다음에 다양한 사례들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들이 비언어적인 소통 강화 측면인데요. 우리가 AI 음성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명확한 음성이라든지 발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최상의 학습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언어 외 의사소통이 약 93%를 차지한다는 내용들의 증거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메라이언 법칙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왼쪽에 그림에서도 이해하다시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워딩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목소리 톤이라든지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떤 언어적인 요소보다는 비언어적인 요소에 있어서 잘못된 행동이 초래됐을 경우에는 또 하나의 인지 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비언어적인 요소가 오히려 학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반드시 교수자가 등장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 매체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PPT와 나레이션이 결합된 형태가 우리가 교사학습 방법으로서는 강의 중심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강의 중심형은 그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강의 전달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강의 중심형 학습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학사 중심의 학습 방법, 구성주의 사조로 인해서 마치 이제 강의 중심형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의식 교수법이라는 것은 다양한 교수법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한다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리스메이커의 그 교육적인 기저와 더불어서 특징을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아리스메이커라는 것은 강의 중심형 학습법을 실행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교수법이라는 것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초석이 되고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메이커 특징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멀티모달 기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7월에 멀티모달 인공지능 기반 프레젠테이션 분석을 통한 컨텐츠 자동 생성 및 시스템 방법이라는 특허를 출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리스메이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원고 설정입니다. 그래서 맥락적인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기술을 했는데요. 학습자의 어떤 사전 지식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나레이션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꼭 핵심 내용으로 표현되어야 될 것들을 직접 커멘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인공지능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인적 소음을 최소화시켰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아리스메이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키워드로 좀 더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맥락적 설계 보시면 왼쪽 화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출발점 행동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그 학습력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나레이션의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고 형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정말 교과서적인 지식인지 아니면 교수자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원고인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성 용의 부분에 있어서 생성형 AI가 가장 잘하는 부분들은 늘 재생성 부분 잘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컨텐츠의 특성이라는 것은 적시적인 업데이트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존 작업에 대해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수정의 용이성을 좀 강화했다는 것도 특징인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스크립트를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보이는 화면에서 에디팅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인지적 시선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 위아래 인터페이스를 고려해서 좀 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설계했다는 거, 그리고 최종적인 산출물은 반드시 MP4뿐만 아니라 동영상, 음성, 텍스트 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매체의 선택권을 강화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아리스메이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학습 흐름에 기반했다라는 거죠. 학습의 전, 중, 후라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단계의 포맷에 맞춰서 학습의 흐름대로 저희가 나레이션을 재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멀티모달 AI 엔진을 활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사 그 도구들의 경우에는 텍스트 분석에 굉장히 좀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에 반면에 저희 아리스메이커 같은 경우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이러한 자료에 근거해서 텍스트를 그 나레이션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PPT 교환을 가지고 저희 아리스메이커로 돌렸을 때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리키메이커는 래피드 프로토타입으로의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화면상에 있는 나레이션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화면상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맥락적인 나레이션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실현. 요거는 이제 올려드리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리스메이커를 유사 도구와 저희가 분석했을 때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 컬러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나레이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이제 외부 도구들의 경우에는 화면상의 내용을 읽는 수준으로 그친다라는 거죠. 근데 교육학적으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물론 학습 교수자의 에이전트가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화면상의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작동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워드와 이미지 채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워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인지 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실 지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레이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화면상의 내용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저희는 원고의 맥락을 기반으로 해서 풍부한 보충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멀티모달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력된 텍스트 중심의 어떤 컨텐츠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레이션과 텍스트를 생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메이커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시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학자들의 사전 지식, 출발점 행동에 맞춰서 나레이션 스크립트의 어떤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일정 수준의 컨텐츠 품질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 효과로서는 우리가 이제 최고의 정답은 교수학습 전략에 있어서는 최고의 정답은 없고 최적의 방법만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리스메이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교수학습 방법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실행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매개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언어학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아리스메이커 이외에 저희가 지금 이제 큰 거시적인 기획이 끝났고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R&D를 하고 있는 도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라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리라라는 것들은 제가 이제 리라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언어학습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언어학습의 방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AI를 통해서 언어학습을 실행을 했을 때의 가치와 그다음에 대화형 그 인터랙션 기반의 대화 기반의 대화형 그 학습의 가치, 그리고 대화형 학습의 한계, 그리고 외국어 학습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외국어 학습이나 언어 학습이 가야 될 방향성, 그리고 리라의 어떤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I를 통해서 우리가 언어 학습을 했을 때 가장 큰 가치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도를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개별화된 학습 콘텐츠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에 맞는 튜터링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챗GPT도 어떻게 보면 대화형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채팅 기반의 언어 학습의 가치, 사실 언어 학습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앱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팅 기반의 언어 학습을 했을 때의 가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가장 큰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음성 언어로 했을 경우에는 특히나 외국어의 경우에는 발음의 개인차로 인해서 굉장히 전달이 제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채팅의 경우에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허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등한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질문에 대한 적시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로 하여금의 어떤 인지적인 편안함,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이제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채팅 기반의 학습에 있어서 보완돼야 되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채팅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음성 지원 역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채팅 기반에서 음성을 지원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점이라는 것은 실제감 있는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면 상호작용에 더 가깝고 실감나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어 학습에서 우리가 기능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채팅 기반의 학습으로 하되 부가적으로 음성 지원 역시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역시 이제 GPT를 상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에 저희가 대화형 학습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왼쪽 화면을 조금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형 기반에서 학습을 했을 경우에는 교육적으로는 교정적 피드백 중심입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유저가 틀린 부분을 고쳐주는 거에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고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교정적 피드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은 개념 내재화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텍스트들을 대화 형식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고쳐는 주지만 이게 원론적으로 뭐를 몰라서 어떤 내용들을 몰라서 기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바라보면 이런 대화형 방식으로 학습을 했을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반복 학습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려고 할 때 다시 한번 대화 히스토리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또다시 질문과 대답의 사이클을 거쳐야 되는 불편함이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대화형 학습의 외국어 학습을 실행할 때는 정교화 피드백이라는 것을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우선 정교화 피드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오류를 수정하는 차원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류가 무엇에 의해서 틀려졌는지를 좀 더 개념적인 지식을 명세화 시켜준다는 것, 명시화 지식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건 세부적으로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교화 피드백의 화면인데요. 왼쪽의 경우에는 교정적 피드백만을 제시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채팅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보가 휘발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정교화 피드백의 예인데요. 그러니까 교정적 피드백을 제시하면서 학습적으로 개념적 지식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처럼 정교하게 또 한 번 정리를 해주는 것까지가 정교화 피드백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정교화 피드백을 제공하더라도 결국은 복습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교화 피드백이라는 것은 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지식 라이브러리에 언제든지 탑재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이제 가감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재반복 학습,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재반복 학습을 통해서 인지적인 어떤 장기 기억으로 촉진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샘플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채팅 기반의 학습적으로 개발하고 추후에는 이제 이게 안정화된다면 음성 지원으로 확장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소하실 텐데요. 리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어 학습의 지원 도구인데요. 리라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여기 이제 약자에 대해서 풀텍스트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학자 중심이라는 거, 그다음에 상호작용성을 강화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언어학습에 대해서 에이전트, 언어학습 에이전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 중심이라는 것은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상호작용성이라는 것은 이제 대화의 참여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언어학습의 에이전트라는 것은 AI 도우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교정자, 대화 상대, 튜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리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거시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설정한 부분이어서 샘플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지금은 없지만 어쨌든 리라가 가지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서 이제 풀텍스트 그 리라가 함의하고 있는 키워드에도 제시가 되어 있지만 학자 중심, 그다음에 상호작용성, 언어학습 에이전트고 더불어 정교화 피드백이 결합된 어떤 에이전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학습에 있어서 그 언어뿐만 아니라 저희가 대화형 학습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앞서 말씀드렸던 정교화 피드백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교화 피드백 기반 대화형 학습 방법 및 시스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리라 소개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교화 피드백 기반의 대화형 언어학습 에이전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제가 넣진 않았지만 올 초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소개드렸던 AI2 PPT 만드는 도구였던 AI2 업데이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최근에는 사실 문서를 생성해준 도구들이 굉장히 막강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펠로라는 AI 앱도 굉장히 막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도 미리 캠퍼스 쓰고 계시고 칸바나 감마 많이 쓰고 계시는데 오히려 많은 도구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AI2의 그 속성이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템플릿, 그러니까 심미적인 거는 앞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조금 약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심미적인 거에 대해서는 애초에 기획할 때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맥락적인 자료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맥락적으로 내가 필요한 자료에 근거해서 PPT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어떤 키워드를 제시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숙련도가 높은 분들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더 중요한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서를 업로드하는데 저희는 굉장히 다른 도구들은 단일 파일을 올릴 수밖에 없는 기능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우선 다중 파일이 가능하고 가장 큰 특징은 아웃라인 부분에 있어서 그 아웃라인에 대해서 하이라키 수정이 가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가 사실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들 실무에서 이해하시다시피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차 구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목차 구성이 내 의도대로 되어야지만 최종적인 산출물이 나의 어떤 효과적인 문서로 산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목차 아웃라인이었고 이런 아웃라인이 조직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적으로서는 조직화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측면에서 위계라는 거죠. 장저랑의 위계라는 게 사실 흐트러지게 되면 내용의 틀이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하이라키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여기 간단하게 하이라키 부분에 대해서만 좀 영상을 찍어 왔는데요. 안 보이시나요? 아이고. 여기 보시면 저희의 그 툴의 가장 큰 특징은 위계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의 뎁스에 맞춰서 위계에 맞춰서 장저랑의 구조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하이라키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타 도구에도 이 기능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은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저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제가 평정을 좀 해봤는데요. 연초에 저희 KPI 설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미래교육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AIED 산출물에 대해서 아예 보신 바와 같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S등급 경우에는 특허 출원 2건 이상 혹은 AIED 관련 1억 이상 매출 달성 그리고 AIED 산출물 3건 이상인데요. 우선 제가 평정을 S로 한 거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2건에 대해 AIED와 관련된 출원을 완료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S로 좀 평정을 해봤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CRM팀 혁신 업무 추진 현황 및 성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먼저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업무 범위 확장 영역과 그다음에 업무 프로세서 개선 및 신규 업무를 통한 업무 확장, 그리고 AI 활용한 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비욘드 CRM이라는 목차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 팀에서는 이제 교육사업부 중심의 지원에서 이제 전사적인 지원으로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이제 업무들을 계속 진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제 응대 지원 전사 확장으로 해서 2019년 서울시 온라인 계약 응대 지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딥코 코스모스 대표번호 응대 이렇게 진행을 또 하고 있고, 전사에서 또 요청이 있을 경우 아웃바운드를 진행한다는 등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교육사업부에서 전사적으로 업무를 확장하는 걸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업무 프로세서 개선 및 팀 역할 변화를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저희 업무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 특별히 이제 3가지 정도에 크게 이제 집중을 한 게 챗봇이랑 채팅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 운영팀 운영 업무 지원을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을 통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채팅 서비스랑 챗봇 교육 운영팀 운영 업무 지원은 저희가 연 마감 보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새로 진행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콘텐츠 제작 프로세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이제 아카이브 서비스 기간 중에 자체 제작 강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 제작 방식으로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빠른 제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라던가 전담 조직이 없었던 상황에서 11월 중순까지 300여 개의 강의 제작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차후 2026년도에도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꾸준히 생산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AI 콘텐츠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평균 3개에서 4개 정도의 강의를 생산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 및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콘텐츠 제작 프로세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I 동영상 제작 서비스의 특징은 원고만 있어도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부에서 원하는 형식으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제작 시간이 한
3시간 정도의 한 강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작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도 뭐 어느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제작 프로세서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원고 주제 선정은 그 이제 사업부에서 이제 그 교수님들이라든지 가능한 원고를 받아서 그 저희가 이제 노트북 LM이라던가 GPT, 클로드를 활용해서 그 적정한 주제를 그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슬라이드 디자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캠퍼스, 그 다음에 GPT, 클로드를 활용해서 슬라이드 초안을 작성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스크립트 작성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연구소에서 한 REC 메이커라던가 클로드를 통해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작성된 슬라이드랑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페르소 AI랑 그 다음에 헤이젠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완료가 되면 이제 저희 그 LCMS에 이제 등록하는 것까지 해서 프로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제작 솔루션은 지금 2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페르소 AI라고 해서 이제 저희 그 MOU 체결되어 있는 이스트소프트에서 만든 건데요. 이게 장점은 이제 아무래도 한국 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외국 기업보다는 이제 한국어 보이스가 좀 우수한 품질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조금 비용이 높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 편집이라던가 저희가 아바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조금 단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팀에서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인데요. 클릭이 안 돼. 예시를 보여드리면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대인관계의 기초와 내부 팀워크, 리더십 역량에 대해 알아보았죠.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다 복잡한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대인관계의 기술을 탐구할 시간입니다. 바로 갈등 해결, 성공적인 협상. 재생이 안 돼서.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대인관계의 기초와 내부 팀워크, 리더십 역량에 대해 알아보았죠.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다 복잡한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대인관계의 기술을 탐구할 시간입니다. 바로 갈등 해결, 성공적인 협상,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능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3가지 영역은 우리의 직장 내외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협상하며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문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네, 요거 이제 한 1분 정도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작 솔루션 2번째는 이제 헤이젠 AI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영상 자체는 좀 무제한 생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커스텀 아바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페르소에 비해서는 좀 편집이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한국인 아바타가 부족해서 좀 서양 사람이 좀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발음 정확도가 아무래도 이제 그 자체에 있는 스크립트 읽는 기능을 가지고 오게 되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한국인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드전이나 이미지 FX를 통해서 이제 한국인 아바타를 생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은 11랩스라던가 REC 메이커를 활용해서 음성을 좀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 거는 이제 요게 이제 헤이젠으로 만든 건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화폐의 미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투자한 금액이 미래에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특히 이자와 같은 조건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네, 이렇게 예시로 보고요. 그다음에 기대 효과 부분은 이제 제작 시간 앞에서도 좀 언급을 드렸는데 제작 시간이 이제 3시간 정도의 한 편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빠른 콘텐츠 공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교수님 일정과 관계없이 원고만 있으면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제작 비용은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좀 절감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제작량을 따지면은 뭐 평균 3, 4개 정도 했을 때 월 평균 60개에서 80개 정도 생산이 가능하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시작해서 오늘까지 제작한 게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100여 개 정도 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 저희 팀에서 만들었을 때보다는 이제 조금씩 이제 영상의 퀄리티를 높여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보은 소장님도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뭐 그 뒤에 있는 템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개선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와우패스나 와나카의 이제 무료 강의 서비스의 활용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회사 홍보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다양한 부서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저희도 이제 올해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 고도화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AI 이 솔루션들이 계속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뭐 새로 더 좋은 게 나오면은 그걸로 또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페르소를 좀 중심으로 잡고 있는데 요 부분하고 담당자에서 계속적인 뭐 저희가 필요한 것들 기능을 요청도 하고 이런 식으로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품질도 이제 뭐 교육연구소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형식의 다양화라고 해서 뭐 쇼츠라던가 쇼폼, 그다음에 롱폼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최종 목표는 저희가 이제 계속 무료 강의 수준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좀 고도화를 계속해서 뭐 나중에 이제 뭐 유료 서비스까지 가능할 수 있는 정도로 조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화 형식 중에 하나가 요거 이제 와네카에서 지금 인스타에 카드 뉴스를 이제 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건 이제 간단하게 그냥 그 카드 뉴스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다시 만든 거거든요. AI가 만든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출품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생성형 AI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작품들이 후보 지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브루탈리스트, 에밀리아 페레즈 같은 작품들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큰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만들었나를 더 중요하게 여길까? 무엇을 이야기했는가에 더 집중하게 될까? 앞으로의 창작과 개발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AI는 분명 창작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가 말한 것처럼 네, 요게 한 1분 정도의 쇼츠를 그냥 카드 뉴스로 시범적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CRM 팀이 이제 지향하는 부분은 이제 기술 트렌드를 쫓아서 계속 자동화 기술이라던가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내부 역량도 강화하고 그다음 반복되는 업무 자동화도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뭐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고객 서비스 업무를 등한시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이제 채팅 서비스 같은 그런 다양한 서비스도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적인 시도와 지속적인 이제 개선을 통해 가지고 발전되는 CRM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클라우드 센터 유재상입니다. 네. 네. 엠파렌 도입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예, 지난 5월 저희가 1차 발표에 엠파렌이 어떤 도구인지 그리고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한 3개월 지났는데요. 실제 내부에서 연구와 준비 과정을 거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간의 진행 현황과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준비된 성과와 향후 계획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5가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도입 배경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도입 배경, 그리고 문제점, 해결 방안, 준비된 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입 연구는 우리 내부에서 반복되는 수작업과 여러 도구가 혼합되어 운영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되었고요. 첫째, 내부 반복 업무 자동화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수작업과 툴 혼합 운영으로 인해 관리와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내부 맞춤형 대응을 위해 독립 설치형 엠파렌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선 간단하게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워크플로우란 업무나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자동화하는 흐름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직접 반복해서 해야 하는 일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며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메일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분류를 한다든지,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한다든지,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알람을 보낸다는 듯이 자동화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작업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는데요. 바로 입력이 있고 그에 따른 작업이 있고, 그 작업에 조건을 걸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흐름을 자동화하는 것을 바로 워크플로우 자동화라고 합니다. 말을 다시 하자면, 워크플로우를 정의하면 업무나 프로세스가 순차적 조건으로 연결되어 흐름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워크플로우가 필요한 이유는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점으로는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인적 자원을 절약하며 협업과 관련해 용이성도 있습니다. 사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메일 자동 분류, 보고서 자동 생성 같은 것들이 있겠죠. 엠파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엠파렌 도입 전에 제피어하고 메이크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두 도구 모두 직관적으로 사용하기는 쉽지만 클라우드 전용이고 기업 단위 유료 모델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보안 측면에서는 외부망 연동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부 시스템 자동화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엠파렌은 독립 설치가 가능하고요. 오픈소스 기반이라 비용, 보안, 내부 맞춤화 측면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물론 일반 사용자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희가 내부 지원 툴과 가이드를 구축 중이며 이를 통해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우선 엠파렌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되고요. 엠파렌을 저희가 좀 사용하면서 느꼈던 문제점, 처음에 도입을 말씀드렸을 때 이후에 느꼈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잡한 워크플로우 구성 난이도입니다. 개별 노드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진짜 많이 좀 필요하고요. 수십 개 이상의 노드가 연결되면 전체 플로우를 이해하고 유지 보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드 간 데이터 흐름과 설정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 데이터는 대부분의 입력과 출력 데이터가 제이슨 형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데이터 필드 추출, 가공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단순 노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게 엠파렌이고요. 정밀 제어를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 작성이 필요합니다. 노드 연결만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진짜 고난이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건 분명히 비개발자에게는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 첫째, 복잡한 워크플로우 구성이 있고 제이슨 데이터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지식이 필요한데 이거는 순수하게 비개발자 관점에서의 진입 장벽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해결 방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대응과 보완 전략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공유, 재활용, API 통합 제공, AI 기반 자동화입니다. 예, 워크플로우 공유, 재활용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리자면,
예, 저희가 준비한 워크플로우 공유 사이트고요. 워크플로우를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사이트이고, 이거는 이따가 사용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부에 축적한 워크플로우를 검색, 복제에 응용할 수 있는 공유 레포지토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로 학습 곡선과 유지 보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앞서 문제에서 본 것처럼 M8에는 노드가 많아질수록 전체 흐름 파악이 어렵고 초기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또 팀마다 비슷한 자동화를 제각각 만들다 보니까 중복이 생기고 유지 보수 포인트가 분산됩니다. 워크플로우 브라우저에서는 검증된 플로우를 카드형으로 등록하고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에 설명과 실행 조건, 주의사항 등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사용자는 검색하고 미리 보기로 통해서 어떤 형태의 워크플로우로 되어 있는지를 보고 복제하고 M8에 복사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환경값만 치환해서 바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신규 자동화 제작 시간의 단축이 있고요. 중복 구현을 좀 방지하고 자연적으로 표준화 구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은 워크플로우가 자산으로 남아 학습 곡선이 완만하게 되고 유지 보수가 중앙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API 통합 제공입니다. API 통합 제공도 사이트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준비 중인 API를 통합 제공하는 사이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사용하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내부 시스템을 API로 표준화하고 문서화해서 M8에서 쉽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쓰고 엮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M8에는 대부분 JSON 입출력 기반이고 내부 데이터 구조를 모르면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스템마다 접근 방식이 달라서 연동, 난이도, 오류 리스크 또한 큽니다. 여기서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와우패스 시스템 다르고 평교 다르고 와네카 시스템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각각 쓰시는 분들에서는 통합 관리가 힘들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단점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자주 쓰는 조회 등록 집계 기능을 API화하고 파라미터 응답에서 권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안 처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8N에서는 단순하게 HTTP 리퀘스트 노드라고 해서 웹으로 요청하는 노드가 있는데 그 노드를 통해서 손쉽게 구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API와 통합시켜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필요한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지 탐색 시간을 단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데이터 품질과 추적성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뒷단에서 API 사이트에서는 뒷단에 누군가 API를 호출했었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남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그 API 사용한 거에 대해서 추적과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이슨에 대한 이해 부담도 여기서 좀 감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문서에서 바로 응답 샘플을 복사해서 M8의 노드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API 사이트에서 바로 제이슨 형태에 나오는 걸 보고 그 내용을 몰라도 바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은 AI 기반 자동화인데 저희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AI 도구 중에 요즘 핫한 것 중에 하나가 클로드가 있습니다. 클로드가 챗GPT하고 좀 다른 게 외부 MCP 연동이 최초에 제안했던 도구이기도 하고 MCP가 되게 잘 엮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드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 프로젝트의 MCP 도구, 그러니까 요즘 오픈소스로 많이 나와 있는 MCP 도구 중에 M8의 도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엮어서 자연어로서, 그러니까 자연어로 설명하면 AI가 워크플로우 초안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비개발자도 자동화 아이디어를 바로 실험을 해볼 수 있게끔 할 수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지식이 없어도 클로드를 통한 워크플로우가 다 자바스크립트까지 처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초기에 테스트 해보고 고도화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의 실행 테스트까지는 손쉽게 해볼 수 있다. 진입장벽 자체를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클로드에서 그 워크플로우 만들어지는 샘플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결 방안에 대한 요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플로우 공유를 재활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API를 통합 제공했고 AI 기반 자동화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엠파렌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데모를 우선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유비언 API에 관련된 통합 관련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비언 API 쪽을 보시면 지금 와네카 죄송합니다. 보이시나요? 아, 예. 화면이 좀 작은데 보이시죠? 예, 유비언 API 화면입니다. 지금 많이 등록된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데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API 몇 개 우선 등록을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와네카 월간 매출도에, 와우패스 월간 매출도에, 그리고 평생교육원 월간 매출도에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실제로 엠파렌 작동할 때 사용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식의 등록을 해놨고, 그리고 평생교육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원 성적 현황 조회 API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걸 통해서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여기 보시면 친구톡 단문 보내기, 친구톡 장문 보내기 같은 API가 있거든요. 이 API를 활용해서 톡을 보내는 거를 학습자와 엮어서 보내는 걸 샘플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도 저희 내부 메일 시스템을 통해서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는 지금은 데모용이기 때문에 제가 API 키를 밸리데이션을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 놓은 거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입력을 한 거고요. 예, 이렇게 하고 요 보시면 API의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런을 하면 여기 보시면 아이고 안 보여요?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런을 하면 여기 밑에 실행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실행된 결과가 실행 결과 이게 끝이야? 라고 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엠파렌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여드리자면, 엠파렌에서는 이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CUR이라고 하는 단축되어 있는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선 단순하게 복사해서 붙여놔가지고 바로 활용해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API 저희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거에 보면 설명 쭉 보시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고 복사를 하시고요. 복사를 하시고 엠파렌에서 HTTP 리퀘스트 노드라고 해가지고 외부로 호출해서 뭔가 결과를 받아오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를 하나 갖다 붙여 놓으시고 여기 보시면 import CUR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고 붙여 놓고 하면 구성이 다 완료가 돼 버리고요. 여기에 API 키는 나중에는 이제 인증받은 API 키만 발급될 거니까 그걸 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바로 엠파렌에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온 것들을 조합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들도 나중에 가면 워크플로우 브라우저에서 또 하나의 또 이제 샘플로서 묶여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크플로우 브라우저 사용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 아까 안 보이셨나요? 예, 워크플로우 브라우저라고 저희가 만든 거고요. 이거는 되게 단순하게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테스트로 IUBN 단문 보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예, IUBN 단문 보내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워크플로우 브라우저에다가 저희가 만들어서 테스트했던 워크플로우를 다운로드해서 등록해 놓은 거고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것들은 다이어그램 보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고 제이슨을 본 다음에 그냥 복사한 다음에 이건 우선 지워볼게요. 복사한 다음에 그냥 붙여놓으면 이런 식으로 바로
발송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그 워크플로우가 구성이 되고요. 여기 세팅 보시면 세팅에는 이미 제 전화번호로 제가 저장을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샘플을 보여볼게요. 어? 아, API 키. 보내드릴까요? 전화번호로? 카톡이요? 아까? 네. 지금 친구톡이고요. 친구톡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원격 제가 111이라고 해서 보낸 거가 이렇게 오는 거를 되어 있고요. 이 사용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SMS 단문 보내 API 브라우저에 있었던 API 그거를 복사에다가 붙여놓고선 구성만 해가지고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운영자 분들께서 SMS나 이런 거 보내실 때 저희한테 요청해서 보내시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앞으로는 이 노드, 그러니까 이 보내는 거에 대해서 학습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등록만 해놓고선 손쉽게 아무 때나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저희를 통하지 않으셔도 데이터만 있으면 언제든 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이 클로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클로드 쪽인데요. 이게 클로드에 보면 이것도 안 보이시죠? 근데 이건 커지나? 이건 커지지가 않아서 그냥 보시죠. 네. 클로드에 보면 프로젝트라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그 챗GPT에 보면 GPTS처럼 시스템 프롬프트를 사전에 등록해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본인이나 아니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시스템 프롬프트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시스템 프롬프트 뿐이 아니라 여기에 추가로 해가지고 MCP들을 제가 등록을 해놨어요. 이 등록해놓은 MCP들을 이용해서 여기 시스템 프롬프트에 보면 여기 내용이 있는데 컨텍스트 7에 대한 뭐 그걸 사용해라 아니면 M8N MCP를 사용해라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명령을 내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 이거 테스트한이라고 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로컬 저장과 임시 URL 해보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얘가 이런 식으로 M8N용 제이슨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생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생성해 준 거를 가지고 복사를 해다가 똑같이 이렇게 붙여놓으면 에러가 나네요. 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클로드가 만들어진 워크플로우고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는 인증 관련된 부분이라 인증 관련된 거는 제가 사용하는 인증만 확인만 해주면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바로 테스트해가지고 써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그 AI를 활용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랑 연관돼서 M8N을 사용하고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윤수 팀장이 매일 아침 와우패스 와네카 학점에서 매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취합하고 정리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엑셀이거든요. 이거를 사전에 준비를 해놓은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워크플로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거는 각각의 좀 더 단축하고 조정할 내용들은 있는데 여기서 있는 게 여기 지금 보시면 데이터 오고 하는 것들이 와우패스 와네카 학점은행에 대한 매출 데이터 갖고 오는 부분들이 여기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취합해서 보내는 건데 여기서 실행을 하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지금 여기 데이터 들어오는 거 보시나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들어오고 있는 거. 네. 자동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말은 뭐 원위치 팀장이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취합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타이머나 스케줄이나 이런 게 다 되거든요. 다 예를 들어서 아침 8시 반에 취합해가지고 준비를 해놔라고 하면 출근 전에 이게 스케줄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 테고 돈 다음에 원위치 팀장이 매일 보는 엑셀에 자동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들어와 있을 것이고 확인한 다음에 그냥 검증만 해가지고 보내도 되고 아니면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검증도 필요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매일 가는 것까지도 자동으로 갑니다. 지금 여기 맨 끝에 이 워크플로우의 맨 마지막에 메일하고 텔레그램으로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고서가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씩 처리하니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사용자가 쳐다보지 않는 상태에서 백단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적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기 계신 이판수 팀장이 좋아하실 내용 한번 검증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판수 팀장 쪽 같은 경우에는 강의 촬영을 하고 나면 이제 편집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편집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사가 뭐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한다거나 뭐 쉰다거나 오류라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 부분들을 제거하는 편집점이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아니면 기존에 몇 분 몇 초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걸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때 처리를 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은 강의가 촬영이 끝나고 나면 강의 촬영 끝나고 나서 원본 파일이 MOV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게 MP4로 전환이 돼요. MP4로 변환이 되면 그 MP4를 자동으로 자막을 떨구고요. 그 자막을 가지고 AI가 분석을 해서 우선은 그 앞에 저 자막 만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그냥 자막을 우선 갖고 와서 잘라놓은 거고요. 자막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자막을 해놓고 해서 하면 이제 AI가 자막 내용을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막에서 여기 프롬프트에는 그 편집점을 찾기 위한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자막을 분석을 해서 편집점을 찾아서 맨 마지막에 기록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걸 간단하게 지금 저거는 계속 돌기는 할 건데 사전에 잠깐 보여드리자면 자막이라고 하면 강사가 강의했던 그 음성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된 내용을 자막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오해할까 봐. 네네. 그 강의 촬영이 끝나자마자 원본. 그러니까 네네. 강의의 음성을 네네. 텍스트로 전환한 것 네네. 자막이라는 거죠? 네네. 예, SRT라는 형식으로 뽑아가지고 그게 자막 파일이라서 어쨌든 거기에 시간하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자막 파일 형식으로 뽑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선 하면 이런 식으로 몇 분 몇 초에 긴 침묵이 있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 엑셀 파일은 이제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엑셀 파일을 가지고선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해왔는데 검증을 해봤거든요. 이판수 팀장 쪽에서 이미 몇 개의 파일 가지고 검증을 해봤는데 본인들이 그 편집점을 찾았던 거랑 수작업으로 찾았던 거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상당하게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편집점을 찾은 다음에 또 한 번에 편집을 한 다음에 또 한 번의 검증도 가능합니다. 2번의 검증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되게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지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 자동화에 대한 모든 거는 백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뭐 자료조사 같은 것들 관련돼 가지고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건데 이거는 좀 단순화해 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단순화해서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전송을 하면 그 만약에 뭐를 조사를 해줘라고 하면 조사를 한 다음에 메일이나 아니면 저는 지금 이거를 노션으로 등록돼가 노션 경로를 오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금융 자격증 현황에 대해서 조사해줘라고 해가지고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텔레그램이니까 이동 중에도 가능하잖아요. 이동 중에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이동 중에 뭐 하다가 해놓으면 제가 따로 찾아볼 이유가 없이 뒷단에서 AI가 분석을 막 해가지고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쭉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진행이 되고, 이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잠깐만 볼게요. 예, 지금 보시면 노션에 이제 글 등록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글을 이렇게 등록을 하고, 보이시죠? 이거? 네. 조금 전에 편집점 분석됐다고, 편집점 분석 완료됐다고 텔레그램으로 저는 메일하고 텔레그램 받도록 해놔가지고 텔레그램 쪽에 온 거고요. 편집점 분석 완료됐다 온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노션으로 해가지고 금융자격 현황 조사 됐다라고 등록된 게 있고, 이거를 가서 보면 이렇게 조사해서 노션으로 등록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한 요 정도, 그러니까 한 2000자씩 해가지고 찾아갖고 정리하라고 해서 그런 거고, 이거를 좀 뭐 길게 프롬프트를 좀 정밀하게 짠다라고 하면 더 많은 내용을 보고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동하면서 많은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친구톡 보내기도 아까 보여드리긴 했는데, 지금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하자면, 저희한테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API에서 개인정보, 그러니까 뭐 회원의 전화번호나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보내도 되는가에 대한 거는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지금 거기서 안 나오게끔 해놨거든요. 그런데 전화번호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SMS 보내려면 전화번호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간단한 해결책으로 이제 각각의 운영자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뭐 전화번호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하고 전화번호는 어차피 그건 운영자가 책임지는 부분이니까 운영자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선 수강생 학습 데이터랑 엮어가지고 SMS를 보내는 샘플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등록된 거는 제 전화번호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여기서 실행시켜서 보시면, 네, 이렇게 테스트입니다 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친구톡으로 메시지가 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운영자 쪽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간단하게 지금 SMS 단문만 보여드렸는데 장문도 됩니다. 여기 API 보시면 장문도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친구톡 장문 보내기, 장문 보내기 일부러 나눠놨어요. 자동으로 해가지고 장문으로 보낼 거냐 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보면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부러 나눠놨고요. 요거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단문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하는 거를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짜가지고 사용자한테 뭐 이거 보내고 저거 보내고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겠죠. 구성을. 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어떻게든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까지 말씀드린 해결 방안을 준비하면서 얻은 성과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현업 적용 전 단계이긴 한데요. 사전 워크플로우 제작과 API 문서화, 그리고 AI 기반 자동화 실험을 통해 충분히 활용 가능성을 저희는 확인했다고 봅니다. 또한 향후 빠른 확산과 적용을 위한 기반도 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현업 부서와 협의에 필요한 API를 추가하고 실제 업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워크플로우 템플릿을 계속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내부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개선점을 반영하고요. 최종적으로 조직 전체에 공유해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술 R&D 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주제는 AI 모델러 연구에 대한 내용이고요.
강화학습 모델러 및 코렛 실습 환경에서 모델 학습 방법입니다. 발표 내용은 기존에 개발이 되었던 비전 모델, 태블로 모델, 그리고 오늘 연구 발표할 게임 모델, 강화학습 게임 모델입니다. 기존의 AI 모델러로 저희가 두 종을 먼저 개발을 했었는데, 하나는 이미지를 분류하는 비전 모델이었고, 또 하나는 수치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하는 태블로 모델 두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종을 개발하게 됐던 배경은 개발자가 코딩으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단계별 처리 과정을 AI 개발 코딩을 모르는 사용자도 간단하고 쉽게 AI 모델을 따라 만들 수 있도록 브라우저 기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로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델러 두 종은 사용자의 브라우저 환경에서 AI 모델 교육을 한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브라우저 기반 모델 학습의 장점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직접 AI 모델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바로바로 모델 성능 테스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의 향상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비전 모델러는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분류 모델을 생성하는 모델러였고, 수집된 이미지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해서 이미지의 특징을 식별해가지고 모델의 실시간 성능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모델러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에 대한 분류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모델러로 개발이 되어서 이 모델러는 올해 1월 교육 박람회 베타 오픈 당시에 맞춰서 오픈이 되었고, 교육 박람회에서도 사용자들에게 어느 정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단계별로 비전 모델러가 데이터 수집부터 전처리 모델 학습까지 개발이 되었던 과정을 화면을 캡처해 놓은 거니까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보셨던 화면이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태블로 모델러는 이제 6월에 디지털 새싹 캠프 거기 오픈 일정에 맞춰서 추가했던 모델러 종으로 수치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 수치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을 하는 모델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치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계산을 해서 마찬가지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모델 학습을 바로 하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을 사용자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모델러로 개발이 돼서 디지털 새싹 캠프에서 마찬가지로 모델 실습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금 데이터 예제를 넣어놨는데, 사용자의 운동 시간에 따른 회복 데이터, 수치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이런 식으로 전처리와 모델 학습을 거쳐서 회복 시간에 대한 수치 데이터 결과 예측을 나타내는 모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두 종과 다르게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은 연구 발표할 내용으로 강화학습 모델인데, 이 강화학습 모델은 앞에 두 종과는 좀 차별점이 있는 게 게임이라는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하는 모델이고요. 이 강화학습 모델은
그 데이터를 스스로 이제 게임을 실행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그 보상을 게임을 잘 실행했을 때 보상을 부여받는 정도에 따라서 모델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계속 게임을 실행하면 실행할수록 계속 보상을 부여받으면서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게임 시뮬레이션이 많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는 모델입니다. 강화학습 모델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로는 로봇 분야, 로봇의 행동을 이렇게 하게 하는 로봇 분야, 그리고 자율주행 키트 분야, 그리고 게임 분야가 하나의 활용될 수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강화학습의 교육 포인트로는 기존에 앞에 설명드렸던 모델 두 종과는 다른 유형의 모델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 따로 필요가 없고, 네, 이런 게임 환경이 주어지면 게임 환경에서 사용자가 보상 설정을, 게임을 어떻게 진행했을 때 보상을 어떻게 받도록 설정을 해놓으면 모델이 계속 게임을 반복하면서 보상을 많이 받는 쪽으로 행동을 선택하게 되고, 그걸 학습하게 돼서 점점점 이제 스스로 그런 보상을 많이 받는 행동으로 선택을 하게 돼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게임상에서 뭐 총알 피하기나 미로 게임 판에 사용자가 있는 칸에서 어느 칸으로 움직였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다르게 돼 있다고 한다면 플러스 5점 칸으로 이동했을 때 내가 보상을 많이 받는구나 라는 행동 방법을 학습을 하게 되면 모델은 점점 플러스 5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상받을 수 있는 쪽으로 행동하려는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게 강화학습 모델의 교육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사용자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게임 규칙에 따라서 보상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용자들한테 교육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모델 학습이 안 되었을 초기에는 이제 게임 실행을 하게 되면 그냥 탐험을 하면서 자기가 랜덤적으로 동작을 어떻게 할지 그냥 랜덤으로 선택하게 되고, 그 랜덤으로 선택돼서 게임이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운 좋게 랜덤으로 했을 때 높은 보상을 받아서 한 번에 게임 진행을 잘할 수도 있는데, 그런 랜덤 동작의 탐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상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면 모델 학습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강화 학습을 통해 얻은 보상에 대한 행동을 따라서 점점 모델이 게임 진행에 대한 동작을 잘 하면서 게임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강화 학습 교육의 모델의 교육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멀리 있는 칸에 대해서 보상 점수를 점점 크게 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모델이 학습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먼 쪽보다 낮은 쪽일수록 현재 가까운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까운 보상 먼저 받아서 그쪽으로 먼저 가까운 쪽으로 보상을 많이 받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할 수 있는 보상 설정이 감마 개념이 되겠습니다. AI 모델러의 강화학습 모델은 기존의 앞에 두 종과는 다르게, 두 종은 이제 사용자의 브라우저 환경에서 모델을 학습시키기 때문에 그
브라우저 성능을 따라가는 모델러였는데, 강화학습 모델러는 저희가 이번에 콜앱의 GPU 인스턴스 환경을 사용해서 한번 모델 학습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다르게 했을 때 장점으로는 이제 브라우저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브라우저 성능의 메모리와 연산력, 세션 등의 한계가 있는데, 콜앱 인스턴스 환경으로 옮겨가게 되면 컴퓨팅 자원의 활용성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연동을 자동으로 통해서 모델을 구글 드라이브에 관리하면서 학습시킨 모델을 임포트 및 익스포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콜앱 강학습 모델러의 콜앱 실습 절차로는 사용자는 일단 콜앱으로 접속하게 되는데, 먼저 여기 콜앱 사용자 관점보다 저희가 그 게임 진행을 위해서 웹에서 JS 기반으로 실행되던 게임을, 콜앱은 파이썬 기반이라 파이썬 기반에서 동일하게 게임이 실행될 준비를 해서 콜앱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저희가 클로드나 뭐 다른 AI를 통해서 프롬프트 작업을 하고, 약간의 프롬프트에서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파이썬 코딩으로도 게임 실행이 될 수 있게 컨버전을 해서 넣는 작업을 선제적으로 해주게 되고, 사용자는 그러면 그 저희가 넣어놓은 그 콜앱에 접속만 하면 그냥 게임을 실행할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콜앱에서 모델 학습을 게임 실행하면서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모델 학습을 어느 정도 완료하면 그 파일을 저장을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서 익스포트 받아서 내려받고, 그거를 다시 웹 환경에 뭐 디코 서비스 같은데 모델을 업로드해서 다시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던 게임에다가 그 모델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의 모델을 학습시켜서 준비를 해봤고, 하나는 총알 피하기 게임이고, 그래서 첫 번째 게임 화면이 총알 피하기 게임입니다. 그래서 총알이 계속 위에서부터 아래로 비가 내리듯이 쏟아져 내려오면 아래에 있는 플레이어 빨간색 네모 박스가 그 총알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강화학습 모델이고, 두 번째 게임은 이제 입구서부터 요 빨간색 플레이어가 출발을 해서 출구까지 미로 길을 찾아서 가도록 학습하는 강화학습 모델 게임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거는 개선사항이니까 시연을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연은 콜앱에서 직접 실행해서 보여드릴 거고, 콜앱에서 학습된 모델로 웹에서 모델 테스트 실행은 웹에서 실행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최대한 돼 있는 거 아니야? 100으로 줄여. 네, 첫 번째는 총알 피하기 게임에 대한 강화학습 모델을 콜앱으로 실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학습 파라미터 설정을 위해서 게임 보상에 대한 내용을 설정을 하게 되고, 저 게임 보상 내용을 설정만 하고 실행을 하면 게임이 실행되면서 강화학습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현재 보상 설정은 저희 전서희 사원이 콜앱 돌리면서 미리 설정을 해놨고, 사용자들은 뭐 자기가 보상 설정을 바꿔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설정해 놓은 대로 게임 실행하면서 모델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총알이 조금 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총알이 계속 쏟아져 내려오고 있고, 이거를 지금 피하는 동작을 계속 하면서 보상을 받고 있고, 그 보상 받는 대로 계속 모델이 학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나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학습 완료된 모델을 저장시키고 익스포트 받으면 웹 환경에다가 그 모델을 업로드해서 웹 환경에서 동일하게 게임 실행을 하면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로 총알 피하기 게임 강화학습 모델이었고, 미로 찾기도 뭐 똑같은 콜앱으로 실습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미로도 보상 설정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고, 모델을 학습하고 난 이후에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웹에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연은 이것으로 마치고, 안 나오는 현재 슬라이드. 방금 그래서 강화학습 모델에 대한 콜앱에서 모델 학습 실습을 하고, 그 모델 성능을 웹에서 게임 실행을 하면서 다시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모델러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는 아무래도 콜앱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콜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 뭔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콜앱에서 사용할 때도 뭔가 사용성을 위한 환경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콜앱에서도 지금 콜앱을 쓰면 브라우저에서 학습시키는 것보다 학습 시간이 단축되기는 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30분, 40분 정도도 학습시키는데 길다고 느낄 수 있는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일수록 그렇게 느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강화학습 모델에 대한 알고리즘도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학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모델로 연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종의 게임을 보여드렸는데, 두 종의 게임 말고 다른 예제로 사용될 수 있는, 실습 예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게임 컨텐츠 개발에 대한 모델 실습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콜앱은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자가 콜앱에서 그냥 실행 버튼 눌렀을 때 게임 환경이 바로바로 잘 실행되도록 저희가 잘 해서 컨버전을 해서 넣어줄 작업에 약간 복잡성, 약간 확인이 바로바로 어려운 점, 뭐 이런 거를 약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R&D 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디코 사업부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있었던 저희 이제 혁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거고요. 저는 디코 사업부의 구재명입니다. 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저희 사업부가 이제 R&D를 하고 기술 혁신을 하는 그 프로세스는 일단 저희가 시장 분석을 하고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고자 하는 특히 디코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시장 내에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또 실습들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실습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면 관련된 내용을 부사장님 이하 또 클라우드 센터에서 같이 기술 분석하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디코 스튜디오와 그 다음에 디코 스튜디오 연계돼서 실습을 할 수 있는 디코 보드 관련된 경우에도 저희 부서와 함께 이제 부사님 이하 클라우드 센터에서 같이 혁신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테크데이를 통해서 많이 이제 소개는 해드려서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일단은 디코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전에 저희가 디코 본만 가지고서 인공지능 원리 교육을 해왔다면 일단은 시장에 나갔을 때 어떤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그 제한적인 그런 아이디어보다는 좀 더 폭넓은 여러 AI 관련되어 있는 상상력들을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했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활용해서 직접 앱을 만들면서 실제 우리가 실생을 쓸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자기들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계속 테크데이 때 보여드렸던 부분들은 이미지를 갖다가 이미지를 분류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부분들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조금 이따가 시연에서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들도 시연을 보여드릴 계획이고요. 앞으로 스튜디오에서 모델을 만드는 것들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또 텍스트까지 LLM에 대해서도 LLM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떻게 질문에 답변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내년 또 혁신평가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과정인데요. 우선 자기들이 상상한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특히 AI에 관련된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데이터들을 먼저 수집을 합니다. 수집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지금 나와 있는 솔루션들, 최근에 있는 박람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AI 교육이라고 하고서 아직까지 이런 전처리 단계부터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들을 설명하고 있는 솔루션들은 많이 없거든요. 대부분 다 이 만들어진 AI들을 활용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만드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모델을 만드는 전체 프로세스들을 가지고서 실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단계, 전처리 단계. 전처리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자연스럽게 AI 윤리까지도 교육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모델 설계 같은 부분들도 난이도에 따라서 낮은 난이도에서는 그냥 주어진 걸 가지고 설명에 의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조금 높은 난이도는 이제 CNN 알고리즘도 직접 자기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을 가지고서 훈련을 하고 그 만들어진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앱을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단계가 되어 있고요. 이런 단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AI 실습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디코 스튜디오를 통해서 디코 스튜디오를 개발하면서 기존의 이제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불리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혁신적이었냐 좀 놓고 보여드리면 이 표에서 좀 나오는데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교육들은 대부분 다 활용 교육에 그쳤었습니다. 그리고 원리를 알려주고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들도 기존에 되어 있던 것들을 뭐 데이터만 수집해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서 활용하는 정도의 수준의 교육이었다면 저희는 원리 직접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기존에 이제 캐리스나 이런 데서 보면 원리 교육한다고 해가지고 보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 가지고 클릭하면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도였다면 저희는 직접 학생들이 만들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만드는 과정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높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설계 과정도
전체적인 과정들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기존에 했던 솔루션들과는 다른 저희 디코 스튜디오만의 차별화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앱 형태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전에 이제 앱 인벤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쪽 목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 네이티브 앱을 만드는 도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거나 또 배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것들을 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QR만 찍으면 이제 핸드폰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서 교육용으로 학생들이 실습할 때는 최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다는 것도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교육용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프로젝트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뭐 제출하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살짝 그 학습에서 필요한 그런 도구들도 가미시켜서 교육용 도구로서의 어떤 얘는 인공지능 교육용 솔루션이야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했다는 것도 기존의 솔루션하고 좀 차별화된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스튜디오를 가지고서 이전에 첫 번째 테크데이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살짝 이제 이거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보드입니다. 저희가 이걸 만들고서 또 하나의 또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뭔가 솔루션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보는 걸로만 끝나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디코봇은 장점이 눈으로 보여진다는 거였거든요. 자율주행이 되면서. 근데 이것도 뭔가 자기가 만든 것들을 눈으로 보는 뭔가의 구현물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디코보드라는 거를 저희가 또 R&D를 통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코보드 같은 경우도 기존의 아두이노 실습하는 거랑 유사하게는 생겼지만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R&D 요소가 뭐였냐면 이 디코 스튜디오하고 연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디코 스튜디오에서 만든 이 모델하고 앱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그 IoT 구현물이 필요하도록, 그러니까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AIoT 실습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이제 뭐 세탁기 가전제품들도 보면 대부분 다 AI를 달고 나옵니다. AI 냉장고 그리고 대부분 다 세탁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앱에서 확인 가능하고 자동차들도 다 앱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제 AI를 안 달고 나오는 그런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는데 지금 현재 아두이노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것들을 실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AI 모델을 만들고 만든 모델을 가지고 앱을 만들고 거기에서 또 연동될 수 있는 뭔가의 기기를 만들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한 솔루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가장 큰 혁신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아두이노 실습을 통해서 그냥 뭐 스마트 주차장 이러면 차가 가서 센서 기반으로 뭔가 작동이 되는 그런 그 IoT 결과물을 만들었다면 저희는 차의 어떤 모양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AI로 인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집 차만 열린다든가 이런 AI까지 가미된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시연은 이전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쪽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된 모델을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서 이 AIoT 구현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연을 좀 할까요? 이게 뭐지? 이거 지금 보였다. 지금 여기 있는 게 보드입니다. 이게 보드고요. 이 보드가 이렇게 보드 형태로만 돼서 이전에 어떤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 보드를 가지고서 뭔가 장치를 만드는 거에 멈췄다면 저희는 이 보드와 이제 요 스튜디오에 있는 앱을 연동을 해서 요 앱을 통해서 뭔가 작동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요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서 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잠깐 시험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각 센서들이 이제 있는데 예를 들면 자이로 센서, 온스톱 센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는데 이 센서들을 통해서 값을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걔네들 가서 보면은 데이터를 센서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수집된 것들을 엑셀 파일 등으로 해서 애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화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까지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지금 교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수집된 걸 가지고서 모델을 만드는 거죠. 예측된 모델을 만들고 그 예측된 모델로 이런 그 앱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앱이에요.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앱도 직접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또 하나 저희가 깨알같이 하나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보통 저희가 실습하게 되면 학생들이 보통 20명, 많게는 25명까지도 실습을 해요. 근데 블루투스 다들 잡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름이 다 헷갈리게 되거든요. 요거 한번 잡으면 요게 21반에 여기 20명 있다 그러면 20개가 쫙 뜨게 돼요. 잡을 블루투스가. 그렇게 되면 내 보드 이름이 뭔지 굉장히 헷갈리고, 내 보드 이름을 알더라도 엉뚱한 걸 찍어가지고 실습에 굉장히 좀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착안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 이름을 가져오면 여기에 블루투스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실습을 할 때 내가 앱에서 블루투스를 연동을 하면 이 해당하는 자기가 등록해 놓은 블루투스만 뜰 수 있도록 해서 실습할 때 굉장히 편하게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또 여러 이제 필드 테스트를 겹치면서 만들게 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데이터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 데이터에 가서 보시면 저희가 미리 현재 저희가 디지털 새싹 캠프라는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 실제 실습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 세트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실습할 때 몇백 개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미리 막 다 수집하라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데이터 세트를 준비해 놓고요.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을 테이블로 만들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수집 앱을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값들이 이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끔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데이터가 129개가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한번 실행을 해서 데이터를 또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누르면은 아까 전에 지금 물론 보드가 하나라서 하나밖에 안 뜨지만 이름이 넣기 때문에 저기 하나만 보드가 뜨고 있는 거고요. 보드가 연결되면 이렇게 블루투스가 파랗게 이제 버튼이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세층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자이로 센서가 움직일 때마다 값들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떤 실습을 했냐면요. 자세에 따라서 점수를 저희가 미리 매겨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있을 때는 5점, 바른 자세 점수 5점을 주고요. 좀 삐딱하게 있으면 바른 자세 점수를 뭐 3점만 주고 이런 식으로 자세 점수를 매기는 거죠. 물론 요거 데이터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해놓으면 훨씬 더 성능이 좋고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학생들의 교육용으로서는 저희가 5점 척도 정도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습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할 수 있기 위해서 또 차시가 시간도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5점 척도로 저희가 기록을 하고요. 기록이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129개였는데 132개로 데이터 수집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블록 한번 보여주겠어요? 블록 코딩을 통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고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도 하고 그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또 불러 놓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블록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블록들도 어려운 게 아니라 각각 그 버튼이면 버튼, 뭐 라벨이면 라벨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요소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불편했었거든요. 이제 어디에 뭐가 블록 있고 이런 거 헷갈려 했었는데 어떤 버튼에 어떤 코딩을 하겠다 하면은 거기에 가서 바로 블록 코딩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그래서 실습에는 최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계속 개선을 하면서 고도화를 해냈습니다. 이렇게 그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요,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V로 내보내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CSV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CSV로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AI 모델에 가서 아니 처음부터 갈까? 새 모델 만들기다. 저희가 이전에는 많이 보신 화면이겠지만 기억나시는 분은 알겠지만 2개밖에 없었어요.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2개밖에 없었는데 저렇게 데이터 분석 쪽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보시는 데이터 분석 쪽을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파일 선택에서 이미지 때는 사진 찍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방금 전에 저희가 내려받기 한 그런 CSV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좀 줄여보죠.
여기 보시면은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게 있는데 그 CSV 파일에서 독립변수라고 하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뭔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원인이 되는 그런 변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종속변수라고 되는 것들은 뭔가 이 독립변수에서 뭔가 영향을 받는 그런 변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저희가 그 자이로 센서의 값에 따라서 이 점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점수를 뭔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 점수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런 이제 종속 변수가 뭔지, 독립 변수가 뭔지, 뭐 원인 변수, 뭐 결과 변수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도 이 과정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만들고자 하는 모델에 따라서 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조회하면은 저희가 아까 가져왔던 것들을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가져오게 된 거고, 전처리 단계 가서는 이제 요것도 이제 여기서도 수업이 좀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 빈칸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뭐 이거를 삭제할 거냐, 아니면 평균값을 넣을 거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설명도 해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뭐 고등학교 수준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전처리하는 과정들도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뭐 R이라든가 이런 거 쓰게 돼서 하거나 아니면 파이썬으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는 버튼으로 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제 좀 초등학교부터도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르면 전처리된 과정을 좀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규화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0에서 1까지 사이로 값들이 다 정규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디자인 가서 CNN 알고리즘이 아니라 여기서는 DNN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분석도 딥러닝을 통해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난이도에 따라서 또 계층을 좀 넣어가지고 자기가 모델도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이 과정도 이제 훈련을 진행을 하면 이렇게 훈련된 결과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예측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델 테스트 가서 보면 일단 임의로 자세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분석을 누르면 보시면은 2.48이라는 게 자세 점수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이로 센서에서 이런 값들이 들어갔을 때는 자세 점수는 뭐 2.48이야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자세가 바른 자세가 아니면 이제 나를 좀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앱을 좀 만들어 볼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내 자세를 예측해가지고 내 자세를 측정해가지고 내 자세 점수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그런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똑같이 앱을 디자인을 하고요. 디자인한 거에서 방금 전에 만든 모델을 불러옵니다. 이 과정은 이전에 저희가 이미지 그 모델을 불러왔던 거랑 똑같고요. 이렇게 해서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블록 한번. 블록 가서 보면은 이제 각 센서들을 연결하는 단계부터 해서 각각 버튼이라든가 이런 거 클릭했을 때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지를 전부 다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블록에서 뭔가 예측을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모델에서 뭔가 예측을 하게 됐을 때 뭐 이렇게 작동을 해라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블록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인공지능 그런 그 모델들을 활용해서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요거를 실행을 한번 시키면 네, 블루투스가 또 연결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자세 측정 시작하면 이제 값들이 보이실 겁니다. 좀 화면이 작긴 한데 옆에 칠판에 이 자이로 센서의 자세 값들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세를 이제 바꿔가면서 AI로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피커를 한번 켜볼까? 피곤해요. 잠시 쉴래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TTS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TTS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린 상태에 따라서 졸리면 좀 신나는 음악을 틀고 싶다. 저희가 오디오 기능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예를 들면 그렇게 수업을 해요. AI로 요즘엔 작곡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졸릴 때, 뭐 내가 뭐
정신이 말짱할 때 이럴 때마다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을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오디오 블록에다가 갖다 놓으면 오디오로도 나올 수 있고요. 지금은 TTS로 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일어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LED의 경고등을 보여주면서 떠오르라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레오 픽셀로 해놨는데요. 학생들은 여기다가 별의걸 다 달아놓습니다. 뭐 DC 모터를 달아가지고 선풍기로 해서 내 정신을 뭐 차리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센서들 붙여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하는 것들 가지고서 대회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AI 크래프팅 대회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런 센서들 가지고서 앱을 통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금 전에 보여드린 자이로 센서 이런 거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런 여러 가지 도구들 통해 가지고 뭔가 진짜 공작품처럼 만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쓰레기 분리 수거기인데 이전에는 센서 기반의 규칙 기반 프로그램만 했었죠. 그래서 센서에 가까이 되면은 뭐 뚜껑이 열리도록 하는 쓰레기통 만들었다면 지금은 캔하고 뭐 플라스틱을 구분해 가지고 각각에 맞는 쓰레기통이 열리게끔 하는 그런 AI 분리수거기를 만들 수가 있고요. 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나를 깨워줘 같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직접 학생이 만든 작품이에요. 이제 보드를 여러 개 갖다가 집을 가지고서 이제 거실도 꾸미고 그 다음에 식당 같은 데도 가서 요리가 뭔지에 따라서 오븐의 온도들을 또 맞춰주는 뭐 이런 것들도 상상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가 AI 상상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R&D 혁신의 가장 큰 결과물을 볼 수 있고요. 성과라고 봤을 때 일단은 요걸 만들었을 때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교원 연수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교원 연수 쪽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 특강이라든가 요청도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나온 시점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는 디지털 새싹 캠프이기 때문에 새싹 캠프에 대한 것들 살짝 요약해서 보여드리면 우선 저희가 3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헬스메이커, 그다음 바이오 에커 탐험대, 바이오 링스라고 하는 3가지 프로그램을 돌렸고요. 헬스메이커는 심박수 센서를 가지고서 저희가 진행했어요. 여러분들 좀 워치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워치에서 보면 제가 러닝을 하고 난 다음에 회복 시간대까지 걸으라고 하는 안내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안정기 심박을 잽니다. 재가지고 안정기 심박을 또 수집을 해요. 그리고 운동을 시켜요. 막 팔벌려 높이 뛰기도 시키고 막 팔굽혀펴기도 시키고 막 한 바퀴 도로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심박수가 높아졌을 때 안정기까지 돌아오는 그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데이터 넣어서 내가 어떤 운동을 몇 분 동안 했을 때 얼마큼 쉬어야 될지를 예측해주는 모델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회복하는 것들, 회복 시간을 예측해주는 걸 갖다가 모델을 만들고 앱을 만들 수 있는 게 헬스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바이오에코 탐험대는 미세먼지하고 온습도 센서 갖다가 우리 환경의 교실을 예측을 하는 그런 게 바이오에코 탐험대고요. 바이오링스가 이 자이로 센서를 통해서 방금 전에 했던 그 실습 내용이 바이오링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프로그램들을 돌렸고 현재까지 좀 1기가 마감됐는데요. 1기까지가 1,376명이 좀 참가를 했고 팀으로 보면 476팀 그리고 저희가 항상 팀으로 하게 되면 마지막에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어떤 친구는 직접 구현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아이디어만 도출한 친구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게 476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2기까지 해서 전부 다 모집을 마감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한 번도 뒷싹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A형에만 들어갈 수 있어서 총 3개만 진행을 했는데 2,100명이 목표였습니다. 2,100명이 목표였는데 이미 그 모집 인원수는 다 넘은 상태고요. 조금 더 초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7개 시도 전체 다 저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끔 그래서 한 개 시도도 빠짐없이 무조건 1개 학교 이상은 전부 다 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모집을 완료를 하고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한 학생들 저희가 사전에 관련 디지털 리터러시, 컴퓨터 사고력, 데이터 소양, 인공지능 소양 해가지고 사전에도 조사를 했었고 사후에도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얼마큼 늘었는지 이런 것들 지표로 좀 저희가 뽑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만족도는 전체 5점 만점 중에 4.42 정도가 나와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 이변이 없는 한 좀 초과로 달성한 목표치를 초과로 달성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17개 시도 교육청을 전부 다 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모집이 좀 안 돼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뒷싹 사업체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오버해서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수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코 사업부 R&D 혁신 내용 발표 드렸습니다.